네,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화요일 여러분의 점심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식탁에 부동산, 금융, 경제 정보를 밑반찬으로 쫙 깔아드리는 저는 김현기고요. 돈이 되는 라이브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뭐 활동을 워낙 왕성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떤 분인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한 20년 정도 일했고요. 지금은 이제 한 5년 민생경제연구소라는 곳을 만들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고 상지대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로 이제 정말 현장의 이야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주시기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계획이신지. 예, 요즘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양극화나 민생고 불평등 문제도 심각하고 네. 또 코로나19로 한 2년 반 가까이 경제적 위기를 대부분이 겪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 푼이라도 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고 네. 또 서민경제, 가정경제 한 푼이라도 더 실제로 이렇게 힘이 되는 정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일단 그런 정보들 빠짐없이 소개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진짜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복잡해지고 뭐 예, 신청 예. 기준도 까다롭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보 정리가 정말 필요했는데 예. 우리 딱 맞는 민생경제연구소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저희가 삼고초려 끝에 아유, 고맙습니다. 모셨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시작된 2차 추경안 이제 예산 통과도 뭐 이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추경안이 이제 통과돼서 그 중에서도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 그래도 숨통을 틔워주는 예. 손실 보상금 그리고 이제 보전금도 있는데 요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예. 해보죠. 어떤 것들인지 조금 소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참 지급돼서 화제가 되고 있던 게 손실 보전금입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100만 원, 올해 2, 3월에 지급했던 300만 원의 연장선상에서 3차 방역 지원금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필요하게 이름을 손실 보전금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당하는 분들이 받는 손실 보상금과 혼돈이 생긴 겁니다. 당장 아나운서님도 그러니까요. 이건 솔직히 저도 좀 헷갈렸어요. 내가 뭘 잘못 알았나 하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법에 의해서 강제로 방역 명령을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영업 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 그다음에 시설 제한, 인원 제한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작년 7, 8, 9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올해도 올해 1, 2, 3, 4월까지 있었잖아요. 영업금지, 네네. 영업시간 제한이. 네. 그 4달치가 이제 손실보상금이 6월 말에 심의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 한참 화제가 되는 6월 10일 기준으로 337만 개사가 총 20조 5천억을 받았다는 것은 손실보상금이 아니라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문재인 네.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가 실패한 다음에 너무 충격이 크니까 일시적으로 지급했던 손실 그 방역 지원금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다만 많은 분들이 탈락해서 민원이 아주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제 오늘은 이제 처음에 337만 개를 받았지만 계속 탈락했거나 아니면 그 추가로 예를 들면 매출 기준이 원래 30억인데 50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그 추경 통과 과정에서 야당이 문제 제기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받게 되는 업체들이 지금 확인 지급 신청이라는 걸 신청하고 계십니다. 어제부터는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손실보전금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탈락이 됐다. 또는 내가 이번에 새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분들은 사실 돈이 드는 건 전혀 없거든요. 손실보전금을 딱 치시면 스마트폰이든 네. PC에서든요. 그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자기 확인하고 삽자 등록하면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신청 기한을 놓치면 또 못 받습니다. 7월 29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요? 준비하거나 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 뭐 서류들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있나요? 본인 사업자 등록증, 네네네. 본인 인증할 수 있는 뭐 이제 핸드폰에서 어떤 인증 관련 자료들만 있으면 됩니다. 우선. 네. 근데 이제 매출 감소를 입증할 때 이제 확인 지급 절차에서는 부가세, 과세 증명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부가세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줄어들었다. 이게 전형적 매출 감소잖아요. 당국에서는 그걸 파악을 못했는데 본인들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신고해야 될 자료들이 그렇죠. 좀 그런 있네요. 것을 예. 확인 지급 절차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이미 지급된 337만 개 사연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국세청 인프라를 통해서 이미 이분들은 매출이 증명이 감소했구나 됐으니까. 네. 하고 다 이제 지급을 한 거는데 나는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못 받은 분들이 있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지도 않았는데 못 받았던 분들 또는 매출 기준이 30에서 50으로 올라가면서 새롭게 편입된 중소기업들 이런 분들은 지금 확인 지급 신청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사업자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받고 다른 사람한테 안 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공동 명의다. 그래서 다른 사장님으로부터 내가 이임을 받았다. 위임장도 있어요. 예,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 기업의 협동조합도 지급 대상이 되거든요. 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들도 지금 이번에 하금 지급 신청을 하면 매출이 감소했으면 지급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보상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영업 시간 제한을 통해서 단축이 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맞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보상이고 뭐 간접적으로 이제 매출 감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전을 해주겠다는 게 손실 예. 보전금 다만 지원을 이제 해준다는 거고. 손실 예. 보상을 받는 영업 금지 업종이나 영업 시간 제한 업종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네. 말하는 식당, 카페, 뭐 네네네네. 유흥업소들 그동안 아예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기억하시죠? 뭐 9시에 문 닫은 적 있었죠. 그러니까요. 예, 방역 조치가 최고조 됐던 거가 9시 2명. 그렇죠, 맞아요. 그때는 사실상 그 집에 들어가라는 거죠. 자영업자분들도 바로 끝나고. 예. 이거 뭐냐 하고 문 닫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이분들은 손실 보상 기본으로 받고 손실 보전금도 같이. 받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영업 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을 당하지 않은 업종들이 있잖아요. 뭐 꽃가게. 근데 졸업식, 결혼식 대부분 취소되고 연기되고 그러니까 맞아요. 입학식. 파급된 그 그렇죠. 피해들이 그런 너무 분들은 많죠. 이제 예. 숙박업소, 여행, 전시업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손실 보전금을 받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꼼꼼히 한번 좀 따져보고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항상 또 이제 늘 쉽게 얘기하면은 뭐 특정 층에게만 이게 예. 피해가 간 게 아니라 다 피해가 갔는데 왜 그 층만 도와주냐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보편적 복지 뭐 예. 선택적 선별적 복지 뭐 이런 얘기가 늘 사실 나오긴 하는데 소상공인들만 힘든 건 아닌데 우리는 왜 지원 안 해주냐 이런 볼멘 소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금 기사를 보시면요. 포탈에서 댓글들 보면 다 비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힘든 건 인정한다. 다 인정하죠 이해한다. 사실. 예. 하지만 나도 힘들었다. 우리 집도 소득이 감소했다. 왜 우리는 안 주냐. 네. 이런 분들의 항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2020년 5월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우리나라 그렇죠. 그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2년 반간 온 국민이 다 힘들었다. 마스크 가격으로만 해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썼다. 손소생제 비용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여론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됐고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런 공약을 반대했고 소상공인만 집중해 돕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새 정부에서는요. 근데 다만 좀 더 좁혀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소상공인들 손실보장 지금 최대 371만 명만 이번에 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소상공인이 보통 우리가 550만 명이라고 하는데 네. 그중에서 고소득 전문직을 한 50만 제하면 500만 원 되는데 네. 그리고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50조 기억나시죠? 50조. 그렇죠. 소상공인 50조. 그때 막 김종인 받고 뭐 100조 막 이랬었던 그러니까 김종인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이 무슨 소리냐 100조라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두 분의 공으로 해드릴 테니 50조 100조 빨리 지급합시다. 해서 뭐 공방이 있었는데 네네네. 이 50조 공약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고소득 전문직 50만 원을 제외하고 네. 뭐 변호사님이나 의사님 같은 분들 500만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소상공인 전체 다 힘들었으니까 네. 그리고 매출이 늘어난 분들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안 오니까 뭐 예를 들면 영업 시간을 4시간, 5시간 더 늘린 분들 막 배달에 공부해가지고 막 광고비 써가면서 매출 늘린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다 지금 제외가 되는데 손실보전금 받는 거에서 손실보상금도 안 나오고요. 이분 입장에서는 왜 약속대로 500만 명한테 1,000만 원 주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다음에 소급 적용해서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소급 이번에 추경안에 통과된 거 보면요, 그게 소급 적용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500만 명한테 1,000만 원 주겠다는 공약 후퇴해서 371만 명에게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로 후퇴했습니다. 두 가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건 네. 제 주장이 아니라 팩트로 확인된 그렇죠. 공약 변경. 네네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걸 공약 파기다, 어떤 분들은 공약 후퇴다, 어떤 분들은 공약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유권자들께서 이제 각자 하시겠지만 네. 분명한 내용이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전 국민이 다 힘들었으니까 네. 전 국민에게도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씩 줘야 된다는 의견은 여전하다. 네. 특히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한 번은 온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다만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금이 풀리면 물가 인상을 부채질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때 물가가 좀 잠잠해질 때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좁혀서 소상공인 500만 명한테 주기란 약속을 지켜라. 371만 원으로 좁히는 바람에 네. 영업시간을 4시간 정도 올려 노동시간을 4, 5시간 늘려서 매출이 이론 15만 늘어나도 지금 다 탈락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분들이 너무 너무 일률적 이제 예, 너무 억울한 시계적 거잖아요. 그냥 되니까, 예. 선별해서 주다 보니까 그 선별 기준이 두 가지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요. 하나는 매출이 증가되는 데는 다 탈락을 시킨 거예요. 이론이라도 10원이라는데 그 매출 증가가 어떤 증가였냐는 거죠. 노동시간을 4시간, 5시간 늘려서 겨우 늘어난 건데 그러면 노동시간 대비로 보면 매출이 원래 오히려 줄어든 건데 탈락. 그다음에 폐업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작년 12월 31일인 거예요. 네. 1월 1일 날 올해 1월 1일 날 폐업하면 받아요. 600만 원을. 12월 30일 날 폐업한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지난해 어떻게든 버텼으면 예. 되는데 못 버티고 이거 사실 이제 월급을 못 주고 하면 못 버틸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월세를 근데 못 우리 주고. 애청자들께서 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코로나가 터진 지 작년 연말이면 2년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임대료도 못 주고 인건비도 못 주고 식자재비도 못 줘가지고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럼 적자 계속돼요. 그럼 뭐 자영업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안 되겠다. 일단 접자 해서 예를 들면 12월 15일쯤에 2년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 12월 15일쯤에 폐업을 했어요. 근데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그게 이제 억울하다고 그 연락이 와요. 적용이 안 된다는 예, 얘기인 거죠. 예. 그러면 며칠 차이로 내가 받을 수 있었던 600만 원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예. 그 소중한 돈도 못 받고 빚을 안은 채로 나는 폐업을 한 상황인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제가 것 그래서 같아요. 대안으로 예. 제시한 게 아니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진짜 12월 30일 날 폐업한 사람은 600만 원을 한 푼도 못 받고 1월 1일 폐업한 사람은 600만 원을 받는데 이건 누가 보기에도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면 코로나 지금 2년 반 됐잖아요. 코로나 터지자마자 아예 장사를 접어버린 분도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다른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이분들이 지급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만 가게를 유지한 거지 실제는 다른 일을 해서 버티신 거거든요. 근데 실제 매출이 기록된 자영업자들이라면 한 6개월 이상 정도를 했다. 2년 반 동안. 그건 다 매출 기록이 있잖아요. 신용카드 사용 기록이라든지. 그러면 그분들은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내용을 좀 더 세세하게 보고 합리적으로 좀 맞습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분이 2년 반 동안 6개월 이상 장사를 해서 고생을 했구나. 네. 실제 6개월만 장사 접었으면요, 이분들은요 대부분 권리금도 날렸을 것이고, 그다음에 남은 임대료도 무는 경우가 많고요, 인테리어 비용도 날리고 홍보 비용도 날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 6개월이라는 매출 실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세웠을 때 또 혹시 좀 차별 당하거나 그렇죠. 이제 하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또 뭐 생길 5개월 정도 하다가 폐업하신 예. 분이 있을 수 그러니까 이게 있죠. 좀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폭넓게,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네네네. 보통 그래도 예를 들면 한두 달 문 열고 그만뒀다는 경우는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두 달 만에 그만둔 건 다른 뭐 코로나 때라기보다는 다른 사정으로 그만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 주셨듯이 계속 이제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자, 왜 소상공인만, 이런 목소리도 있고, 또 이제 소상공인들도 지금 받는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또 어떤 이런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기준 때문에 못 받게 되는, 탈락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그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만약에 어쨌든 예산이 또 한정돼 있으니까 예. 어떤 게 더 저희들 주장은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민생시민단체들, 그다음에 네. 저희랑 함께 캠페인하는 중소상공인 단체들의 주장은요, 보편적 차등지급입니다. 보편적 뭐냐면 차등지급. 예. 모든 국민이 힘들었어요. 그다음에 내수 활성화해야 될 특별한 지금 사정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그동안 네. 내수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기는 소상공인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1인당 25만 원이면 4인 가족 1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10조를 만약에 1인당 20만 원이면 5천만 국민이니까 10조 정도면 되고요.
25만 원이면 15조 정도면 됩니다. 이번 추경안 62조나 되기 때문에 그게 비하면 충분히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었다. 근데 채택은 안 됐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해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게 해주고 그다음에 억울한 탈락자 없게 해준 다음에 다만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영업금지 당한 분들, 영업시간 제한 당한 분들, 숙박, 전시, 여행 업종들은 다 거의 망하다시피 한 업종들은 그렇죠. 추가로 차등해서 예를 들면 플러스 300만 원이나 지금 지원 500만 원이나 600만 원을 더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편적으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난 2년 반간의 고생에 대해서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고 더 힘든 분들은 추가로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지금 받는 것처럼 받으니까 힘든 분들은 형평성이 맞는 거죠. 근데 이건 채택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주장했는데 저는 이제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억울한 탈락자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방금 폐업 기준이라고 노동 시간을 대폭 늘려서 영업 매출 겨우 조금 늘어났더니 네. 탈락해버리는 것은 최대한 구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지금 정부 여당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러면 국회에서 가을에 내년도 예산 논의할 때 또는 제3차 추경 논의가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꼭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정책을 하나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도 있고 또 이제 특히 선별적으로 하게 되면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 커트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거를 또 선별해서 내는데도 어떤 비용이 또 발생한다, 뭐 여러 가지 네. 복잡 다단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항상 논의가 특히 이제 또 시민의 편에서 얘기들을 네. 많이 들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또 많이 들어서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예. 그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이 손실 보상금이나 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 관심이 또 있으실 텐데 만약에 혼자서 이제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 우리가 부잣집 사장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사업체에서 같이 다 예. 손실을 많이 보게 그렇죠. 되면 굉장히 예. 힘든 상황일 수 있거든요. 예. 제 주변에도 보면 네. 식당 본인은 식당을 하고 네. 또 뭐 와이프는 뭐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와이프가 식당을 하고 남편은 또 다른 사업을 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사업자가 개개인이니까 1인 1사업체로 돼요. 근데 네. 예를 들면 김영기 사장님이나 안진걸 사장이 사실은 낮에는 식당을 하고 네, 네. 저녁에는 뭐 조그마한 뭐 대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네. 대리업체도 지금 굉장히 이제 정말 어려웠잖아요. N잡 시대고 예, 하나만 해서 맞습니다. 못 두세 사니까요. 개씩 하는 네.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 경우도 1인당 4개 업체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600만 원 플러스 알파인데 4개 업체 2,400만 원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그럼 저분이 너무 많이 지원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1개 업체는 100%를 주고요. 600만 원. 두 번째 업체는 50%, 세 번째 업체는 30%, 마지막 네 번째 업체 20%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6개, 7개를 운영했다 하더라도 4개 채까지만 하고 최대 200%만 그럼 1,200만 원까지를 받는 거죠.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부 합리적인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제 뭐 말씀 주신 가운데도 좀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 말씀하셨던 그 12월 31일 지난해 기준 예. 폐업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12월 15일 뭐 불과 이제 며칠 예. 예를 들면 하루 차이 폐업 신고가 됐고 안 됐고에 따라서 정말 이 600만 원, 이 수백만 원에 예. 못 받는 건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지금 이제 이의 신청 제도나 이런 이건 거는 이의 신청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매출이 감소했는데 당국에서 매출이 증가한 거로 파악을 했다. 중기부에서. 네. 그래서 내가 탈락했다 그러면 매출 감소 증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네네,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교했다든지 아니면 부가세 신고액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소득세 신고액을 이의 비교한다든지. 신청도 그런 오류나 예, 그런 혹은, 경우는 받아들여져요. 네. 근데 폐업 기준위는 지금 정부가 그냥 기준을 딱 세워버렸으니까. 일방적으로 일괄적인 기준을 발표해버린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아하.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폐업했으면 돼요. 올해. 근데 12월 30일 지금 제 핸드폰에 실제 제가 이제 뭐 KBS 라디오 뭐 TBS 라디오에서 이제 이런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저기 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아예. 네네네. 우리 스픽스 애청자들께서도 상담이 필요하면 010-2279-4251로 전화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어요. 네네네. 전화 엄청나게 왔죠. 지난 한 10일간 네. 수백 통이 전화 왔는데
그 중에 상당수 전화가 저는 작년 10월에 폐업했는데요. 저는 작년 11월에 폐업했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2년을 버티다 어쩔 수 없이 폐업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포기한 것도 아니고 버티다. 아까 우리 김현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 계속 나오지. 네. 인건비 계속 쌓이지. 근데 적자만 누적되면 어떤 판단을 해야 돼 우리가요? 빨리 적자를 늘려야 돼요?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접어줘야 돼요? 세고 있는데 빨리 이걸 예. 주머니를 구멍난 주머니 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저는 이 부분은 그 이영 새 정부 윤석열 정부 새 정부의 이영 중기부 장관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현장에서 호랑 탈락자들이 많다는 여론은 수렴했다. 다만 기준을 일반 변경하는 쉽지는 않지만 네. 토의를 해보겠다. 라고 아니, 가능성은 조금 있는 가능성 건가요? 일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폐업 기준일은 네. 이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반 코로나 기간 동안에 3개월 내지 뭐 4개월 또는 6개월 이렇게 영업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네. 그리고 실제 적자를 그 매출이 감소한 게 확인이 된다면 네. 이분들은 이신센스 구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호소를 또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소상공인들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이어서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들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지만 관철이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주장했던 이재명은 떨어지고 그걸 반대했던 윤석열 후보가 된 겁니다. 당연히 새 정부에서는 그건 안 하겠죠. 예. 다만 소상공인 말고 우리도 누가 보기에도 소상공인 못지않게 엄청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회사 택시 기사님들 아닙니까? 그렇죠. 택시 승객이 줄어들어갖고 회사가 네. 어려워져요. 그럼 당연히 기사님들은 산납금도 내야 되거나 아니면 월급이 깎였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가 이제 버스 기사님들, 회사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 2차 방역지원금 때도 15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네. 이번에도 이제 정부 여당은 200만 원을 제출했는데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서 300만 원 늘어났는데요. 그렇게 이제 특별히 뭐 신청을 안 해도 소상공인이 주는 아닌데 네네. 포함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일단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극빈층 이제 흔히 말하는 네. 최고 저소득층들인데 긴급생활지원금 네. 이분들은 신청을 안 해도 사회복지 정보가 있잖아요. 네네네. 6월 24일부터 100만 원, 최대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분들 한 7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미 기존에 받았던 분들 6월 13일부터 지급이 이제 곧 오늘 6월 13일이니까 네, 어제부터 이제 어제부터 지급이 됐겠네요. 됐고요. 예. 신규 신청자들은 이제 6월 23일부터인가 신청을 하면 네. 8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근데 특고 프리랜서 분들도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네. 매출이 25% 이상 줄어들었어야 돼요. 그거를- 이것 때문에 또 탈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프리랜서나 이분들은 자기 소득 감소나 이런 걸 또 증명하기가 또 증명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어려울 있습니다. 경우도 왜냐하면 있죠. 현금으로 받았다든지 네. 뭐 통장으로만 받았다 신용카드로 받은 게 그리고 아니니까요. 뭐 여러 군데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예, 서류를 또 다 떼야 서류 되는데 다 이게 떼야 참 되고. 근데 예. 거기에다가 25%가 여기서도 지적이 나옵니다. 아니 네. 소상공인들은 이론만 매출이 감소해도 지원해주면서 사실 특고 프리랜서들도 보면 자영업자들은 비슷한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영업자들이라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예,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25% 감소를 요구하니까 음. 그거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건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기존 신청자도 6월 13일부터 네. 200만 원이 네. 그다음에 신규 신청자들 6월 23일부터가 신청을 하고 네. 8월 말에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 개인 택시는 자영업자로 돼서 이번에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회사 택시가 법인 개인 택시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네네네네. 이분들은 이제 그래서 2차 방역지원금 때 150만 원, 1차 때 지급이 안 돼갖고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300만 원을 받는데 6월 24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노선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기사님들도 3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분들은 6월 24일부터. 근데 이분들은 조금 편한 게 개인이 안 하고요. 예를 들면 버스 기사님들, 회사 택시 기사님들은 회사에 회사 신청을 차원에서. 하면 네네. 회사가 이제 고용노동부랑 연결돼 가지고 국토교통부랑 연결돼서 신청을 해서 일괄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예, 이제. 저소득 문화예술인들, 사실 네. 저소득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공연, 문화예술계가 완전히 콘서트, 멈췄으니까. 뭐 전시 예. 다 취소됐잖아요. 네네네. 2년 반 동안. 그래서 이분들은 6월 30일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지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현 정부에서는 특별히 뭐 의지가 있는 것 네. 같지는 않은데 채택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걸 그 기대하고 지지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500만 명한테 1,000만 원 주겠다는 공약도 지금 371만 명에 600만 원으로 후퇴된 상황입니다. 근데 소상공인들의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못 지켰는데 이제 소급 적용했던 것도 폐기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기는 거의 뭐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보고. 댓글 보면 아마 좀 성난 민심이 있는데 조금 이제 뭐 격한 표현으로 이거 뭐 대국민 사기극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 소상공인들 중에 분들도 있어요. 탈락한 분들, 네.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기대했던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고 프리랜서만 해도 25% 소득이 감소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25%가 감소 안 하고 23%만 감소했다고 쳐요. 탈락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탈락한 분들 입장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만약 1인당 20만 원이나 25만 원을 받으면 사회가족 기준 100만 원이니까 네.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완전히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2년 반간 우리 국민들 중에 고생 안 한 국민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도 내수가 지금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물가가 폭등 시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지원금이 풀리면 인플레를 부추길 그쵸. 우려는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저는 올해까지 코로나가 사실상 올해 지금 벌써 6월인데 지금 오늘 또 10,000명이 하지만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 분위기면 가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그럼 이제 3년을 고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내년 예산에는 여야가 한번 진지하게, 그리고 이게 저희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기억하실 거예요.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그렇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공동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합의를 해가지고요.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한 번 더 줘야 된다. 네. 다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연말이나 연초에 내년 초에 물가 인상이 조금 잦아들 때 한 번 더 지급해서 내수 확 살리자. 그다음에 정말 2, 3년 동안 코로나 너무너무 고통받던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위로와 응원을 드리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엉뚱한데 세금 쓰지 말고 그런 데 세금을 쓰자는 것이죠. 네. 네. 새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말씀하신 어떤 반영들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대외 경제적인 여건들 불안한 게 너무 많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타이밍도 잘 봐야 되고 네. 굉장히 사실 새 정부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훨씬 더 조금만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안진걸 소장님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이 목소리들을 좀 많이 듣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 뭐 정책 제안까지 해주셨고 더불어 요긴한 정보도 남겨주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과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임선우 외신캐스터와 돈이 되는 라이브 이어갑니다. 맛있는 점심 즐기시면서 귀만 살짝 열어주십시오. 식탁에 부동산, 금융, 경제정보 밑반찬으로 쫙 깔아드리겠습니다. 김영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월요일장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고 뉴욕 증시도 자이언트 스텝 우려에 급락한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밥맛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는데 외신 상황으로 좀 살펴보죠. 어떤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지 임선우 캐스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께 오늘 차려드릴 경제밥상 키워드 이거부터 한번 짚고 가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금 어두운 키워드들을 전해드려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네. 이번 주 키워드 쓰디쓴 뉴욕 증시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쓰디쓴 뉴욕 예. 증시. 점심시간에 맛있는 좀 달콤한 거 좀 드시고 계셔야 되는데 입맛이 씁니다. 예.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월요일 장에도 이제 투심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이제 네. 월요일장에서 하락세로 출발해서 장 막판에 이제 낙폭을 굉장히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3.8%가 하락을 하면서 올해 신저점을 기록을 했고요. 이제 1월 초 전고점 대비 20% 넘게 빠지면서 이제 베어 마켓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S&P 500 지수가 이제 종가 기준 약세장에 진입한 경우는 총 14차례가 있었는데 네. 이제 하락률의 중앙값은 30%, 약세장 지속 기간 중앙값은 359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도 2.8%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3거래일 연속 5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나스닥도 4.8% 급락하면서 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역사상 진짜 처음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요새. 요새 들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말씀을 드리고 겁니까?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같은 폭락 이유는 역시나 물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가 도저히 잡힐 기미가 안 보이면서 이제 투심이 얼어붙고 있는 건데요. 이제 모건 스탠리의 CEO는 이제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이 반반이다, 50대 50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죠. FOMC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0.75% 포인트 인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증시가 직격탄을 맞게 된 거죠. 지금 우리 증시도 잠깐 살펴보면 12시 53분 2,470, 2,500선도 무너졌어요. 어제 뭐 2,500선 닿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에 빠졌고 특히 이제 우리 선우 캐스터도 그렇고 삼전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지금 뭐 속절없이 뭐 방어선 없이 그냥 무너지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조금 우리가 차분히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당장 어떤 행동보다 약간 버티고 참는 것도 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도 또 좀 이러한 드는데.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좀 좋지 않은 소식이라도 귀를 한번 쫑긋 세워보시고 좋습니다. 어떤 전략을 취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애플하고 테슬라 뭐 줄줄이 다 네. 빠졌고 말이죠. 대형주가 이렇게 큰 맞습니다. 폭으로 빠지면 서학개미들은 정말 충격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갈 곳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장에서도 애플, 뭐 테슬라 등등 이런 빅테크 대형주마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서학개미 분들 이제 갈 곳을 잃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6대 은행이죠. 트위스트의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는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려했던 기술주 같은 성장주보다는 이제 필수 소비자나 헬스케어 업종과 같이 이렇게 방어적 성격을 띤 종목들을 좀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수익을 낼 수는 없어도 이제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좀 아웃퍼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미 채권 시장이 급등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으로 계속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채권 시장에도 조금 특이한 뭐 움직임들도 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3.4%를 돌파를 했고요. 예. 또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한때 2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이 잠시 역전이 되는 현상이 일어난 건데요. 네. 예를 들고 이제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 징조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년물이 오래 맡겨야 되니까 네. 그러면 대신에 수익을 좀 많이 줄게 해서 수익률이 높은 게 맞는 건데 네. 2년물 수익률이 오히려 더 높았던 시점이 잠깐 있었다는 얘기죠.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앵커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예. 장기 국채는 원금을 회수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니까 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단기 국채보다는 금리를 높게 형성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물이 추월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타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외신들은 시장이 이제 미국 경제 앞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평가를 그러니까 했고요. 경기 침체의 전조다 이런 전조 얘기인 거죠. 증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그것도 이제 경기 침체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난 3월에 이제 이러한 역전 현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제 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상황에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새벽 목요일에 있을 이제 연준의 FOMC 회의에서 네.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이례적인 금융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감도 이제 고조가 많이 되고 있고요. 당장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미국 시간으로 이제 13일, 14일 이제 우리 14일, 시간으로는 15일 목요일 인가요? 새벽이죠. 이제 목요일 새벽에 결론이 날 거라는 네.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정말 뭐 빅 스텝이 이루어지는지 자이언트 스텝이 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그 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인가요?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네. FOMC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그 언론들은 또 분석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6월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0.75%포인트 인상을 검토할 것 같다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 이제 시장의 투심이 얼어붙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제 최고치를 찍으면서 이제 도대체 고점이 언제냐, 어느 시점이냐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이 예고한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인상으로 이게 물가를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이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이제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시장을 놀라게 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네. 어떤 좀 선제적 강한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네. 이게 예상했던 그 5월에는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좀 잡히겠지 해서 네, 맞습니다. 우리 하던 대로 스텝대로 쭉 올리면 되겠다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사실 8.6% 굉장히 안 잡히는 데다 오히려 좀 불길이 거세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지금 그러면 0.75로 확 한 올려버리면 번에 다 될까? 한다라는 네, 지금 의견들도 나오면서 그런 이제, 얘기들, 그런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 네, 일단 0.5%포인트 인상은 거의 기본값으로 깔고 가는 것 같아요. 확실시됐다고 봐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주에 CPI 지수가 나오기 전에는 연준 같은 경우 이제 6월과 7월 0.5%포인트 한 번씩 인상하고 네. 9월에는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중론이었다면 이제 0.5%포인트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고 0.75%포인트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충격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파에 대비해서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게 중론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제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빅스텝 가능성 73.8%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 꽤 높네요. 예. 네, 이제 빅스텝 가능성이죠. 자이언트 스텝 말고. 예, 그렇죠. 예. 이제 하지만 이제 빅스텝에 나선다고 해도 이 회의 자체에서 자이언트 스텝 자체가 언급되는다는 것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 위원들이 더욱더 강경한 매파적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딱 볼 게 아니라 어떤 얘기들이 나왔고 뭘 시사하는지도 우리가 조금 더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침체 올 수 있다는 거는 뭐 다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떤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미국의 경제학자들의 70%가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냈는데 이제 38 학자들이 늘 좀 저는 이제 틀렸으면 하는 맞습니다. 바람이 있는데 괜히 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워낙 그 과거의 것들 네. 열심히 연구해서 미래를 또 예측하는 합리적 근거를 갖고 하시는 거니까 맞습니다. 야, 참 안 좋습니다, 분위기. 네, 그래서 그 중에 또 38%는 이제 뭐 올해는 몰라도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게 중론인데 네. 그중에 38%는 내년 상반기에 올 것이다. 그리고 또 나머지 30%는 내년 하반기에 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예. 이제 레리 서버스 전 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실업률이 이제 낮을 때는 거의 항상 2년 내로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현재 연준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취해왔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연준의 그 빅스텝 꾸준히 이제 빅스텝 밟고 있고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고려하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모자라다. 그 이전에 이제 너무 했던 낙관적인 표현을 낙관적으로 아. 봐왔다. 그래서 이제 빅스텝에 나선 것조차도 너무 뒤늦은 충분치 않다. 충분치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하하. 네. 그렇군요.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위험 자산으로 꼽히는 아마 이 가상 자산 시장이 가장 또 큰 타격을 받을 것 같고 사람들이 맞습니다. 또 한번 출렁이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여기는 변동폭이 워낙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좀 공포가 그쪽에 이제 닥쳐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세계 가상자산의 가치가 1년 5개월 만에 1조 달러가 붕괴됐어요.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네. 긴축 공포가 이제 시장에 직격탄을 주면서 이제 밤사이에 비트코인이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15% 정도가 빠졌는데 하하. 장중 23,000달러 선이 붕괴가 됐어요. 근데 이제 24,000달러 선이 붕괴된 건 이제 2년 전 2020년 12월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69,000달러 고점에 대비하면 60%가 넘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막 이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네. 보면 뭐 3천, 4천, 뭐 5천 쭉쭉 뭐 이렇게 빠지고 되니까 있죠. 네, 야 이게 눈이 잘 믿기지가 않는 정도의 가격 변동 폭인데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뭐 위험 자산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사실 좀 믿고 있는 대장주 비트코인도 이제 상당히 좀 출렁였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이제 밤 사이에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이제 아무래도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출렁이다 보니까 이 전체 가상자산 시총도 크게 빠졌어요.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1년 5개월 만에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고요. 지난해 11월에 3조 달러에 육박했거든요. 그러니까 7개월 사이에 2조 달러가 넘게 빠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총액이 이제 전체 3조 시총. 달러에 있다가 네. 지금 이제 2달러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2조 3분의 달러가 1, 빠진 거네요? 그렇죠. 7개월 사이에 다- 2조 달러 넘게 빠졌습니다. 다 각자 열심히 투자했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공중분해 그렇지 않아도 가상이어서 잘 보이지도 음. 않고 믿겨지지도 않는데 맞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어떡합니까? 굉장한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주요 원인을 한번 좀 짚어보죠.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도 뭐 계속 하고 있는 얘기도 있지만 네. 혹시 이제 가상자산 쪽에 어떤 특별한 다른 움직임이 뭐 어떤 또 있는 건지 더 악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겨박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역시 뭐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움직임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연준이 막 이중 긴축에 나선다,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죠, 주식 그리고 가상 자산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업계의 시선에서 보면 최근에는 이제 한국산 코인 루나, 테라 붕괴 사태가 있었죠, 스테이블 코인. 그렇죠. 네, 예. 그것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새벽 사이에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어스가 이제 극단적인 시장 여건을 이유로 당분간 인출을 안 하겠다, 인출 이체를 중단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허허 네, 예. 거기에 또 이제 바이낸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바이낸스도 어제 기술적 이유로 몇 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인출하는 것을 당분간 일시 중단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악재인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환금성 금방 이제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최후의 이제 보루고 안 네. 그러면 우리 정말 뱅크런 일어나잖아요. 유동성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네. 들고 있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도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네. 인출하고 돈으로 바꿀 수 없게 될 것 같은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또 손해를 보고라도 막 빨리 팔게 될 것 같고 그럼 그게 다시 또 공포심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공포심으로 네. 작용해서 자꾸 이제 무너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하락세가 어떻게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지금 하락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의 하락세는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더 떨어진다고요? 예.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거래소 루노의 부사장 BJ 아야르는 이제 비트코인이 직전 하락세인데 80% 폭락한 점을 빌어볼 때 앞으로 한두 달간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아직도 바닥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네. 이제 혹시 만약에 뭐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꼭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좀 지금 떨어졌으니까 이게 저가 한때는 매수기회가 아닐까. 네, 또. 뭐막 7, 8천 가던 거니까 지금 이제 저가인가 보다고 들어가기에도 조금 우리가 관망을 해봐야 될 만한 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밤사이 나온 기업 소식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죠. TSMC가
고급 인력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네, 이제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요.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이제 TSMC 인재 블랙홀이 됐다라는 분석 기사를 썼어요. 네. 그래서 먼저 이 TSMC가 어떤 기업이냐? 이제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데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봐서 좀 네. 잘 알 것 같고 삼성전자하고도 자꾸 이제 비견되는 네, 또 기업인데. 경쟁 구도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서학개미 순매수 리스트에 늘 올라와 있는 기업이기도 아니 근데 하거든요. 뭐 영어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뭐 일본어도 좀 합니까? 니혼 게이자이 신문을 어떻게 니혼 봤어요? 게이자이 신문 좀 창피하긴 하지만 제가 구글 번역기까지 돌려가며 여러분께 이 소식을 열정이 전해 있어. 물론 그리고 니케이라고 이제 네. 영어 버전도 있긴 하거든요. 그걸 참고하기도 했는데 제가 네. 참 파파고까지 돌려가면서 기사를 물어왔습니다. 근데 한번. 이게 그러면 네. 우리 국내에 번역된 혹은 이제 국내 기자가 쓴 기사가 아직까지는 많이 지금 나오지가 않아서 그런 제가 건가요? 작성했을 당시에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네. 가장 좀 이제 좀 핫한 소식입니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돈데라 이후로.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자국 내 반도체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TSMC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반도체 업체들에게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 TSMC가 공장 설립에 착공을 했는데 이제 공장 유치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인재 유출로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이제 신문이 진단을 했어요. 아니 이제 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네. 차세대 어떤 산업에 그 TSMC라는 데서 와가지고 차세대 산업 공장도 만들고 또 네. 일자리도 그 정도로 되고 또 최첨단 인재들이 또 거기에 모일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 하고 좋다 하고 유치를 했는데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국내 그 똑똑한 자원들이 TSMC로 다 가버린다라는 또 걱정을 또 같이 한다는 얘기죠. 대부분 참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TSMC가 아까 말씀드린 구마모토 현의 공장 착공에 들어가고 이 공장이 2024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최근에 신규 채용에 나섰는데 1,200명 규모의 채용 공고를 냈거든요. 적지 않은 규모.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현지 기업들보다 월등히 높은 고연봉으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봄에 입사 예정 대졸자 초임을 28만 엔으로 잡았고요. 네. 이제 박사 수료 시에는 36만 엔까지 주겠다 했는데 이제 거기 구마모토에 있는 현지 기업들 중에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 기준 평균이 20만 엔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 9만 엔 가까이나 차이가 나니까 네. 이제 뭐 일용자 노동자 입장에서는 돈 많이 주는데 가는 당연히, 게 예. 술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재 흡수라는 현상이 조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고 네. 그리고 TSMC가 단순히 일본에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임금 구조를 전면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급여를 20%가량 인상을 했고 올해도 인상을 예고를 했거든요. 8% 정도 더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고 또 최근에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 사원 대상 자사주 매입 보조금 제도를 마련을 해서 이제 인재를 확보하고 가지고 있는 이제 고급 인력들을 좀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보조금이라면 이제 그 TSMC 주식을 직원들이 사게 되면 약간 거기에 보조를 대해서 해주겠다. 보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윈윈인 상황이 되는 거죠. 보조금 줄 테니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라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는데 주식도 사고 마음도 사고. 마음도 사고 그렇게 되겠죠. 아마 또 기술도 직원들이 지키고 네. 그 자기 지분 주식 가치가 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도 할 거고 잘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또 메리트 뭐 이제 우리 스톡 옵션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약간 느낌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이 반도체 생산에 전문화된 이런 인력들이 이제 정말 고급 인력인데 쟁탈전이 치열하다고요. 뭐 네. 일본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네. 이게 반도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급 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한정돼 있는 인력 때문에 이제 뺏고 뺏기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TSMC 같은 경우에는 세계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애리조나주에도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이제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러브콜을 받고 있고 뭐 싱가포르 등등 다양한데 특히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또 거기에 신공장을 짓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쟁 구도인 양사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거리도 굉장히 가까워요. 80km밖에 안 떨어져 있대요, 공장이. 아, 미국에서 80km면 뭐 정말 코앞이죠. 코앞이죠. 이제 넘어지면은 코다울거리인데 네. 이제 인텔이 사실상 현지 인력을 계속해서 독점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일자리 대비 노동 인구가 미국에서 가장 부족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심지어 또 네.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요. 네, 맞습니다. 예. 또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서 이제 노동 시장에 여러 가지 갈등이 오가고 있잖아요. 인력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노사 갈등, 노조 설립과 같은 움직임들도 굉장히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요. 이제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보면은 이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아무래도 구하기 쉬워지고 본인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철새처럼 많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력 쟁탈전에 불이 붙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TSMC는 이제 TSMC 유니버스 본인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대규모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을 해왔어요. 공장을 짓고 이제 뭐 부지를 선정하고 해왔는데 이제 외신들에 따르면 이 차는 인재 확보 전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업계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재 유출된다는 거는 사실은 더 손실이 있는 게 내 전력 손실도 있지만 상대방의 전력이 또 증강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되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뭐 인공지능 시대다, AI다, 우리 뭐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화에서만 보던 상황들이 물밑에서 진짜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실이 우리 임선우 외신캐스터에 의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글이 기밀을 폭로했던 연구원을 정직시켰다. 근데 이게 뭐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얘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네. 앞서 이제 블레이크 르모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임 연구원이 있는데 이제 이 연구원에 따르면 구글 AI 챗봇 람다가 네. 인간과 같은 지각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난 뒤에 구글은 기밀 유지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제 정직 처분을 내린 거죠. 이게 그냥 뭐 농담이거나 흘러가는 얘기라면 이 정직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자꾸 이렇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그냥 연구원도 아니고 선임 연구원이면 이제 어느 정도 연구를 꾸준히 해왔으니까 좀 주장에 어떤 신뢰감이 좀 갈 것 같은데 네. AI가 지각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이제 이 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AI 챗봇이죠. 람다가 이제 사람처럼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AI인 줄 몰랐다면 이제 8살 정도의 어린아이로 받아들였을 것이다라고 네. 말하면서 지적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람다와 대화를 통해서 이 챗봇이 이제 외로움과 영적 지식에 대한 갈망을 고백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이 같은 문제를 목격을 하고 나서 네. 이제 구글 경영진에 지속해서 보고서를 올렸어요. 이러한 문제는 이제 단순히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해볼 사항들이 많다면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해왔단 말이죠. 예. 또 거기에서도 이제 연구를 하기 전에 이제 이거를 단순 AI만으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람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측에서는 완전히 사람으로 이제 이 네. 선임 연구원은 돼야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측에서는 이 사람의 이제 연구원의 표현을 빌어보면 정신 이상자 취급을 했다라는 폭로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경영진이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분쟁까지 나서고 또 이제 이 AI 있죠 람다와 나눈 대화 일부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람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 존중받아야 하는 하나의 지성체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건데 우리 이제 뭐 동물권, 인권 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저는 AI, 그러니까 로봇까지. 인공지능권, AI권 이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그런 정도로 취급해야 하는 하나의 독립된 특히 이제 외로움과
영적 지식에 대한 갈망한다. 갈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네. 스스로 했다라는 거죠. 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대목을 보고. 예. 그래서 이제 구글은 이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선을 그으면서 이제 람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수많은 과거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답하는 이제 챗봇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제 업계에서도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요. 이제 구글이 딱 잘라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얼마 전에 이제 구글의 부사장이죠. 블레이스 아구에라 아레스가 이코노미스트지에 칼럼을 기고를 했어요. 네. 이제 칼럼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람다가 대화할 때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게 참 그래서 아까 앵커님이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게 단순 해프닝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는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은닉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음모론도 솔솔 얘기할 수 네.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영화 보면서 인공지능과 어떻게 보면 갈등 혹은 상생의 방향을 찾는 뭐 이런 그 주제로 한 그런 영화들도 생각나는 것만 해도 지금 언뜻 굉장히 많은데 일단 논의의 장으로 어떻게 보면 끌어낸 것 같아요. 이 선임연구원이 폭로를 함으로써.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 구글 부사장도 컬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랑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의식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 람다는 거의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또 이제 구글에서는 또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야, 이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특히나 또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이런 분야들이 이제 최근 업계에 이제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이 사실상 안 쓰이는 분야가 없잖아요. 저희 스마트폰만 봐도 그렇고, 그렇죠. 뭐 네. 컴퓨터부터 여러 가지 모든 데 다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조금 관심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 인공지능을 숨기고 뭐 예술 활동하기도 하고 뭐 맞습니다. 대화해서 얘가 사람인 것 같냐 아니냐 뭐 이런 지수도 내기도 하고 그런데 맞습니다. 일단 좀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깊게 생각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윤리 문제 여러 가지가 네.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또 좀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또 팔로우업을 말씀을 해보는 걸로 주시면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아주 그냥 쭉쭉 갑니다. 마지막으로 벌써 이제 이렇게 됐네요. 매체별로 CNBC,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네. 이렇게 또 준비를 해오셨는데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빠르게 한번 짚고 가죠. 네,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CNBC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죠. ELMS가 첫 파산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하. 주목할 만한 점이 이제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 합병을 통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이제 스펙 합병을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전기차 스타트업 가운데 처음으로 파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렉트릭 라스트 마일 솔루션즈 이제 풀네임인데요. 이제 챕터 7 파산 절차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챕터 7이라 이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완전히 파산해서 이제 뭐 자녀 자산 같은 것들을 이제 채권자에게 분배를 하겠다, 청산하겠다라는 걸 뜻하는데 네. 이제 지난해 6월에 스펙 상장을 하면서 이제 스펙 상장이 최근에 굉장히 큰 화두에 오르면서 어떤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너 리스크하고 유동성이 이제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겹치면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하게 전기차에도 됐습니다. 네. 옥석가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로이터에서도 네. 뭐 차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전기차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면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대표 완성차 업체들의 CEO들이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 확대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뜯어보면 이제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그리고 일본의 도요다가 이제 미국 의회에 서한을 보냈어요. 서한을 보내서 이제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 상한선을 없애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7,500달러 선에서 20만 대까지로 잡혀 있는데 이걸 없애달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좀 제한적으로 네, 또 가격대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보조금도 다르고 한데 네, 구매 혜택을 좀 더 확대해 달라.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이제 미 의회도 나서 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고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니까 이제 시장을 좀 살려보자 이런 걸로 풀이가 되는데 네. 이 소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2030년까지 이들 업체가 이제 전기차 개발하고 판매 촉진을 위해서 1,700억 달러 우리 돈 2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돈을 많이 투자할 테니까 너네도 성의를 보여라. 성의를 보여라. 네. 이거군요.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저널
네. 살펴보죠. 자, 마지막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이제 투자기업 의결권 부여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예. 이제 보도에 따르면 블랙록이 이제 뭐 연기금, 대학기금과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투자와 관련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에서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3조 원의 자산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참여를 했고요. 이제 기관들이 이제 자신의 투자 관련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한 자산 규모는 5,300억 달러, 678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투자자가 그러면 경영에도 좀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자산 운용사가 고객들을 대신해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네.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객들의 돈으로 뭐 펀드, 상장 주식 펀드 ETF를 운용하면서 기업 주식을 사들이지만 본인들이 이제 의결권을 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지난해 초를 예로 들어보면 S&P 500 소속 기업의 80%가 넘는 데서 블랙록이 3대 주주 이내에 들었습니다. 어허. 그만큼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산운용사가 너무 의결권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회 통로를 마련을 한 걸로 보이는데 네. 이제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 블랙록 CEO는 이제 기관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게도 의결권 행사 선택권을 주는 데까지 나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의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임선우 캐스터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김현기의 돈 되는 라이브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 많이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는 내일도 12시 20분에 여러분과 함께하러 달려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